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올해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요.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가 9명이나 나온 가문이 있습니다.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군했는데요. 일문구이사 선양사업회 유이태 이사장과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월에 이 수훈했다고 하죠. 훈장이기 때문에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개인이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대표로 제가 받았다고 봐야겠죠. 가문의 영광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민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하던데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인터넷 찾아보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훈장을 저 혼자 받게 돼서 저한테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명령으로 알고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그 공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공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훈장을 받게 됐는지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예, 일문구이사 하면 잘 모르시죠? 예. 한 가문에 9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일문구의사입니다. 예. 그 일문구의사를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추모 행사를 해왔는데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님이 가족들이 9분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형제분들이 함께 했나 봐요. 예, 가족들이 같이 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 4가정이 별 문제가 됐습니다. 예. 5가정만 연락되고 저만 먹고 살 정도로 전부 다 어렵게 된 그런 집안이 됐습니다. 독립운동 후손들이 좀 힘들게 어렵게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저희가 매년 그 과거 역사를 알려야겠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추모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알려졌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좀 장학금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광복절 76주년 맞이하는 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광복절 돌아오면 그 어느 일반인들보다는 좀 남다르게 다가오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충원탑이라든가 또 이번에 웅치 이치 전투 현장에 가서 좀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 또 일문구이사 묘비에 가서 돌아보면서 과거에 목숨 바쳐서 했던 분들 생각하면 저희들이 너무 행복하게 또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할 일이 뭔가 찾아보게 되죠. 9분의 그 독립운동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예, 저는 그 아버님께서 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죽기 전에 너로서는 그 증조 할아버지다. 가족들이 이렇게 의병 활동하면서 우리 유관순 열사님도 사실 저희 같은 가문이고 또 대마돌 정보라는 유습 장군, 예. 이종우 장군, 유습 장군이 바로 유습 장군 저희 선친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9명의 가족들이 같이 하다 보니 그 집안이 4가지 별 문제가 됐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그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찾은 것이 뭐냐면 부산에 가서 판결문에 나온 것이 자세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셔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 아버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상신을 하다 보니까 9분이 그 애족장, 애국장 이 받게 됐는데 줄 사람이 내 가정은 없어요. 멸문지에서. 네. 그래서 5가정 그 내용을 알고 저희가 좀 뭔가 이것을 좀 후대에 좀 알려야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이제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못 찾았더라면은 그냥 묻힐 뻔했는데 독립운동 예. 활동했던 점들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도 내셨더라고요. 예.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예.
독립군 유희 때 10번째 독립군을 꿈꾸다. 이제 선대에서 9분이 가문에서 독립운동하셨기 때문에 10번째 독립군을 꿈꾸다라는 이 책은 어떤 글들을 좀 담았나요? 우리가 9명이 의병활동, 독립운동 했다면은 예. 일본에 대해서 우리 경제 보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는 10번째 경제 독립군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 경제를 가지고 또 제가 또 전문이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독립 10번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깝고도 참 먼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관련돼서는 뭔가 개운하게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책을 6번째 썼는데요. 쓰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해서 좀 저는 그때그때 어떤 사건들을 메모하고 이게 좀 정리해 놓는 것이 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은행원 생활하셨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37년 했습니다. 37년. 예, 예. 처음에 이제 은행원의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몰랐는데, 중학교 때 보니까 저희 집이 어렵게 됐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버님이 그 이동조합장으로 그 당시 조합에 예. 명예직이죠. 조합장님을 하셨는데 11년 동안 하셨대요. 근데 이제 농촌에 이제 비료대금 같은 거 못 되시면 내년에 풍년 들겠지. 이렇게 하셨던 모양인데 이게 한 5년 동안 흉년이 계속 들다 보니까 예. 동네가 다 망한 거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게 이제 더 보증선 것도 있고 등등 해갖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는 누나 집에서 또 형님네 집에서 전전 근거하면서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좀 가려고 이제 아버님을 제가 뵈러 갔죠. 어머니 아버님 근데 뭐가 막 붙어 있어요. 예. 뭐냐면 빨간 딱지를 아세요? 뭐 차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압류라고 그러죠. 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밖에 돼지 새끼가 2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붙어 있어요. 저희 어머님 하실 말씀이 이거 어려서 그런데 조금 크면 이것도 가져간단다. 우리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중학교 나왔으니까 농가 자라. 그래서 저는 인문계 좀 가려고 갔다가 아버님한테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게 저 상고 갈 테니 제가 은행 가서 빚 갚아줄 테니 아버님 학교 다니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듣고만 계시지 말씀 안 하셔요. 아, 돈이 없으니까. 네. 예, 뭐 그냥 참 눈물겨운 어머니는 눈물 흘리시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 시험을 봤는데 어떻든 또 그 당시에 장학생이 됐는데 400원을 받게 됐어요. 예. 그게 저는 고등학교 400원. 네, 당시 몇 년도인데 한 60년 됐나요? 1969년이니까 벌써 51년 2년 됐네요. 400원. 큰 돈이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아마 한 40만 원 개념 됐을라.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고마워서 내가 어떻든 성공하면 이 은혜를 갖겠다 해서 제가 은행에 직장 다니면서도 몇 명씩 장학금을 주다가 은행 끝나고 퇴직하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장학 사업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400원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 자금이 됐네요. 예, 항상 고마움을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있을 때는 도움을 받고 있다. 네.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기업은행이죠. 은행에 들어가셔서 예. 고졸 출신의 또 노조위원장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은행에는 은행장이 있고 선출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조위원장이 있는데요. 예. 제가 노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상생협력 노조가 돼야 하는데 그때 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현안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제가 한번 서로 협의하다가 제가 출마를 해가지고 현직 위원장을 도전해서 제가 위원장이 됐죠. 그런데 이제 노조 하는 사람들 있고 선출직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면은 또 오고 또 올라다 보니까 이건 단임 정시를 해야 된다. 일에 파묻히다 보면은 또 추대어서 하는 걸 몰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단임 정시를 불렀고 두 번째는 상생 협력. 노사가 좀 서로 경영진을 이해하고 경영진 노조를 이해하고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한테 자극이 줬던 게 뭐냐면 노조 그 당시 간부가 되면은 은행에 대리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예. 대리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을 안 치르고도 조합 간부만 되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상황이 돼서 노조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혜택 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서 제가 어떻든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은 제가 노조 가서 시험도 합격하고 우리 간부들도 전부 다 시험 합격해서 아예 그냥 전통을 만들었죠. 변화를 이끌어냈네요. 변화와 네. 혁신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 하실 때도 이제 영업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지점들은. 그렇습니다. 꼴찌였던 지점 맡으면 항상 뭐 순위권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대단했다고 하시던데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제가 제일 최연소에 지점장 나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모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그 점포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라. 그런데 제가 1호로 제가 지점장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1년에 3번 승진하는 그런 행운도 얻었고요. 왜냐하면 최고 실적으로 냈던 그런 평가, 그 다음에 또 좀 2급 승진했던 거 등등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지점을 운영할 때 고객은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실제로 은행 문턱이 높잖아요. 엄청 높죠. 근데 네. 그 고객의 입장에서 은행부터 낮춰야겠다. 낮추는 방법이 뭐냐? 정말로 고객을 왕같이 하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지점장이 돼갖고 문 열면은 응접실 열면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응접실은 또 개방을 하고 그러면 직원들 마인드가 고객들은 더 친절하게 할 거 아니냐. 불평이 있으면 오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있다거나 또는 만족스럽게 보는 때 와서 들어보면은 그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직원이 능력이 없다거나 왜 이걸 잘 이해를 못 시키고 또 대출 같은 거 할 때는 얼마나 대출받기 힘듭니까? 담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예. 그분들한테 얼마나 그 가슴 아플 때 동량을 못 줄 망정 박적 깨지 말라고 그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힘을 내게끔 이런 걸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게 되고 등등하면서 저는 떠날 때 문을 닫았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대리가 되면은 이렇게 예금만 봐요. 수십만. 대부계 같은 데는 가지 않고 왜 제도적으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그 제가 처음으로 여성을 대부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왜 지금까지 없던 일을 하냐.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한번 여성도 한번 능력 평가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이게 여성이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기업은행 전체가 여성도 대부계, 유한계 대리시켜도 된다 했고 지금 그 당시에 우리 대리했던 그 대리들 본부장 지금 이제 부행장으로 근무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지금 그때 길을 열어주면서 그 마인드를 완전히 바꾼 게 남녀 네. 50% 정도 여성인데 그분들은 항상 예금만 주로 수신만 이렇게 했지만 대북에 유한계 이렇게 책임자 되는 것은 그때 제가 처음에 길을 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야 뭐 은행권도 여성 임원들도 많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로 제가 95년도니까 벌써 27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는 또 그런 시대 예, 그렇게 상이 됐습니다. 예. 그랬던 모양이에요. 제도는 있어도 실제로 운영이 이렇게 안 네,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실적이 좀 좋고 하다 보니까 평가 1등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프를 보내는 거예요. 가면 1년 만에 또 1등하고 이런 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본부장, 부행장 갈 수 있었던 기회가 그러니까요. 됐죠. 또 예. 고졸 출신에 물론 이제 그 상고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학교명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이제 상업고등학교 출신들이 이제 행장, 부행장 많이 가는데 그래도 어려운 관문 뚫은 거죠. 부행장까지 갔다는 건. 그때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채은행에서는 아까 노조도 했고 상고 출신은 처음으로 부행장이 됐지만 지나고 보니까 많이 도전했죠. 그래서 지점장이 목표로 좀 일반적으로 하는데 좀 본부장도 하고 싶었고 부행장 도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당시에는 뭐 저는 방송통신대라든가 또 야간대 대학원을 했어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은행에서는 입행 자체가 저는 전주 상고를 졸업했지만
또 제일고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예.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또 상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좀 그런 과정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꿈을 줬다고 할까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다. 이런 하나의 좀 길을 터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은행원 37년 은행원 생활 얘기 들어봤고요. 고향이 이제 완주잖아요. 완주 오셔서 민들레 동산을 고향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예, 민들레 동산이라는 게 저희 아내가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여학생이 저희 현재 부인입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예, 그래서 저 아중에 자취하다 만난 여학생인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예. 지금도 저희 아내가 지금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한테 민들레 했어요. 근데 민들레가 이렇게 간에 좋고 또 피를 맑게 해주고 항암효과가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비봉에다가 저희가 태어난 데다가 민들레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민들레 심어가지고 민들레 국수, 민들레 차 만들다가 또 지금 또 새로운 거 민들레 동산 힐링센터라고 경천 주제 앞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캠핑장 또 양식장 거기다 조그만 좀 이렇게 개구리 양식장 등등해서 좀 꾸려서 사람들이 힐링 관광하고 관광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관으로서 농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좀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민들레 같이 민들레 꽃말에 대해서 아시죠? 척박한 땅에서 강하게 살아나고 네, 그런다면서. 사랑과 네. 겸손을 나타내고 일편단심 민들레. 노래도 이런,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민들레 정신으로 여기 와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네. 새로운 도전하고 이런 장소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하나 써붙였어요. 좋습니다. 어머님께 바칩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또 화산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민들레 힐링센터 우리 아버님은 비봉에 그렇게 좀 제가 태어난데 거기다 민들동산에서 하는데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또 내놓으신다면서요? 요거 수익을 내 가지고 예. 인건비 주고 유지하기도 정말 어렵죠. 그래서 좀 거기다 플러스해서 저와 저희 아내들이 좀 모아서 또 회원들 좀 정성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훈장을 받는데 그게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장학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줬느냐. 민들레 홀씨 장학금. 네, 민들레 홀씨 장학금. 예. 어떻게 해서 400 몇십 명을 받았냐. 그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리고 또 사랑의 쌀 저희가 행사하게 되면 조철하면서 쌀을 좀 어려운 이웃에게 줬거든요. 그게 한 3,500부대 정도 간 것도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사랑을 또 실천했던 아이들 문제 등등이 좀 화제가 돼가지고 좀 상을 좀 크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를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우리 좀 손녀가 5명입니다. 친손녀가 3명이고 외손녀가 2명 있고 네. 또 저희 남매 두다가 또 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제가 53살 때니까 벌써 14, 15년 됐네요. 예. 그때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박산이라는 애인데 그 애가 계속 나오면서 누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집사람이 텔레비 보다가 저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어떠냐고. 근데 50이 넘었으니까 예. 우리가 후원하자. 그랬더니 자꾸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잖아요. 여자 말 잘 들어야 80노 대받는다고.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상담은 한번 하자. 갔는데 그 아이를 누가 데려갔어요. 근데 그 전화로 하니까 그게 홀트 아동복지로 연결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내를 한 것이 영화원에 우리 고향에 있어요. 그리고 안내를 받고 이제 제가 본부장 때 와서 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막 달라붙어요. 어머니, 엄마, 나들할 아빠 거 하면서 나들할 거 친구들 할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가끔 이제 애들이 데려가니까 너들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데려간다. 엄마 이 얘기를 아빠인 줄 하니까 알고 외부 무조건 그냥 손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 방문했더니 원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전국에서 쌍둥이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어서 나눠서 이렇게 해야 할 입장이라고 좀 하면서 그래요. 그 보니까 주위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데려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행 본부장 그때 신분이었으니까 명함이었더니 그래갖고 이제 아이를 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이 결정만 해라. 해서 참 저도 머리가 아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둘이 왔는데 한 아이가 머리가 시끄럽거든요. 머리가 홀쭉해요. 양쪽 손을 잡았어요. 원장님이 앉아있어요. 집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이럴 때 어찌할까 했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갑자기 눈을 감고 눈을 안 뜨는 거예요. 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엄마 아빠 오셨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손을 놓지 않고 막 매달리는데 그래서 아무 절차도 없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이 한 달만 키워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데려오더라도 할 테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 제 명함이 있으니까 연락처 있지 않냐고. 네. 이렇게 하고 안 놓은 거 그대로 집에 왔어요. 쌍둥이를. 그때가 5살 아이들이었어요? 만 5살이고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보니까 환자예요. 밤마다 오줌을 못 가려요. 침대에다 비닐을 깔아놓고 네. 거기다가 재우고 나면 오줌을 또 많이 싸잖아요. 또 하나는 분리불안증이라고 아이가 그냥 우는 거 사람만 떨어지면. 분리불안증. 분리불안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냐 했더니 신경안정기가 비교하는데 나올 때까지 예약이 없어요. 약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참 하는 얘기가 아내가 나는 한 명을 키웠으면 못 키웠다. 잘못했다. 자는 데려다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이 한 달 지나다 보니 정이 들으니까 그렇죠. 더 불쌍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 밤 11시 오면 10시만 제가 오면은 집사람 1시간 동안 애들 잘 때 돌아다니면서 운동장을 돌면서 그 아이 일어났던 상황을 듣고 그럼 같이 대화 나누고 그 다음에 새벽에 그 새벽 4시에 애들 깨워가지고 그때부터 오줌을 안 싼 거예요. 4시에 깨우고 11시 오줌 쐬우고 이렇게 습관이 되면서 오줌 문제가 무려 한 3년 동안 이렇게 시달렸어요. 그리고 분리불안증도 해두고 약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아이들은 공개 입양하더라도 네. 알리더라도 이 아이들의 습관 왜냐하면 집단 생활하다 보니까 안 좋은 버릇이 많아요.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네요. 저 집사람이 울고불고 지가 많습니다. 말도 못 하겠네요. 그때 상황은. 그때 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운동장 한 바퀴 한 30바퀴 돌고 그랬어요. 아침 새벽에 같이. 그러면서 건강해지고 등교해가지고 약 하나도 안 쓰고 완전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지금 그러면은 성년 됐습니까? 예, 성년 돼갖고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엄마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돈 벌어서 홍학이 해줄게. 이 정도 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저희 집사람은 그냥 그간의 과정 그 매일같이 통화해요. 그냥. 진짜. 참 입양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참 따뜻한 마음을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정말 저희한테 행복을 주고 있고 또 네.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가정으로 돌려서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의 가장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입양한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좀 그 기관에 돈 지원하는 것보다 가정을 간 사람들한테 좀 지원해서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좀 생활한다면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문구이사 선양사업회 유이태 이사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10번째 이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10번째 독립군을 꿈꾼다고 했는데 9분의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열정이 끊임없이 느껴져서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꿈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게 집사람 둘이만 힘을 합치면 못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더 큰 봉사, 지역에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다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수훈하신 거 목련장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자주 하죠. 특히 올바른 역사 의식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교육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